무엇을 보일 것인가? 어떻게 혁신을 거듭하는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독일 히든 챔피언의 경영 전략은 크게 두 쪽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전문화하고 다른 하나는 세계화다. 고도로 전문화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것이 그들의 기본 전략이다. 또한 그들은 제품의 핵심 부분을 거의 다 직접 만들기 때문에 이른바 부가가치 자체 생산 비율이 매우 높다. 히든 챔피언의 전형으로 부를 응하는 풍력발전 서비스 회사 에너르콘의 경우에 자체 생산 비율이 75%가 넘는다. 이러한 전문성 및 자체 생산 비율을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끊임없는 혁신이다. 한국형 히든 챔피언을 더 많이 배출하려 할 때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이 제품의 전문성인데, 이를 위해서 독일의 히든 챔피언의 혁신 노하우를 연구하는 것도 좋은 뜻하다. 대중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의 혁신으로 시장에 큰 변화를 주고 있는 대표적인 히든 챔피언은 다음과 같다. 젠하이저 뛰어난 혁신으로 고성능 마이크 시장에서 미국의 경쟁사를 이뤄내고 세계 제1의 위치를 차지했다. 칼 자이스는 칩 공장에 석판 렌즈를 공급하며 2006년부터 석판 시스템 분야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 SMM은 기계의 자이스 제품을 장착하는 데 자이스는 최근에 시장 점유율 55%를 달성했다. 에너르콘은 풍력 발전 분야에 확실한 기술 선도 기업으로 전 세계 관련 특허 가운데서 40%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성공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먼저 이들의 뛰어난 혁신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자. 히든 챔피언은 매출액의 평균 5.9%를 연구 개발에 쓰는데, 이런 독일에서 혁신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평균 지출보다도 거의 갑절이나 높은 수치다. 특히 이것은 전 세계에서 연구 개발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회사 1000곳의 연구 개발비 지출 비율보다도 50%나 더 높다. 종업원 1000명당 특허 출원 건수가 대기업은 5.8%인데 비해서 히든 챔피언은 30.6건이다. 특히 신청을 위해서 지출한 연구 개발비는 히든 챔피언의 경우에 52만 9천 유로이고 대기업은 건당 259만 유로다. 히든 챔피언이 저런 막강한 혁신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뭘까? 또한 그것이 우리 기업인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혁신과 관련해서 히든 챔피언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혁신의 원동력 시장 혹은 기술이 아니라 시장과 기술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시장과 기술을 똑같은 가치를 지닌 혁신의 원동력으로 보고 있으며 그 통합적인 시각을 이렇게 표현한다. 팽창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미래에도 제품 지향과 고객 지향에 전념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과 기술을 통합해서 내부의 전문 지식과 외부의 시장 기회가 적절히 균형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항상 내부의 전문 지식과 외부의 시장 기회가 만나야 한다. 히든 챔피언의 최고 경영자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혁신 활동에 관여하고 자극을 줌으로써 혁신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 연구 개발의 최고 책임자가 최고 경영자인 경우도 흔하다. 히든 챔피언 기업에서는 예외 없이 특허 관련 업무가 기업의 최상 정보 소관인데 반해 대기업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앞서 말한 대로 히든 챔피언은 매출액 가운데서 많은 액수를 연구 개발비로 사용한다. 그래도 그들의 연구 개발비 절대 액수는 비교적 낮기 때문에 이들은 한정된 자원과 소수의 인원으로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들에게는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직원들의 우수성이 더 중요한 혁신의 성공 요소다. 어떻게 소수의 인원이 한 기업을 전 세계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집중과 연속성에 있다. 즉 한 분야에 집중해서 평생 지속적인 계량을 위해 헌신하는 담당 직원들이 중요한 성공 비결 중에 하나다.
특히 히든 챔피언의 경영진은 혁신에서 연구하려면 연구개발부서와 회사의 다른 부서 사이에서 공조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한다.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형 스프링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게른 리버스의 슬로건은 이렇다. 성공은 위원의 산물이 아니며 참가자 모두의 협조를 통해서 생긴다. 히든 챔피언에서는 부서들 사이의 협조가 대기업보다 더 잘 이루어진다. 그리고 각 부서의 원활한 공동작업은 훨씬 더 짧은 개발 시간이 이르는 중요한 부수적인 효과도 낳는다. 이들 히든 챔피언은 크고 획기적인 혁신보다 조금씩 꾸준히 개선하는 일에 더 힘을 기울인다. 가령 쇼핑카트 시장의 선도업체의 반들은 지속적인 혁신의 역사라는 표현을 쓴다. 이 분야에서는 혁명적인 혁신이 지극히 효율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고급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밀레이의 슬로건은 항상 더 낫게다. 항상 더 비서. 이것은 전 세계 시장에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려 하는 이 회사의 정책과 잘 어울린다. 끊임없이 작은 개선을 이루는 밀레이의 제품은 사람들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상태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혁신은 순수하게 돈의 문제라기보다 올바른 돈의 리더십 그리고 과정의 문제다. 세계 시장을 이끄는 히든 챔피언들은 매일 다음의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돈보다 머리가 더 중요하다. 왜 유독 독일의 히든 챔피언이 많은가? 히든 챔피언들의 전역과 성공을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질문을 받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음 두 가지다. 하나는 왜 유독 독일에만 히든 챔피언이 많은가 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히든 챔피언을 많이 보유할 수 있는가 이다.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전 세계의 2,734개 히든 챔피언 가운데 무려 1,307개가 독일에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인구 100만 명당 히든 챔피언의 수에서도 독일은 다른 나라를 압도한다. 이것은 독일 16, 미국 1.2, 일본 1.7, 중국 0.1 그리고 한국은 0.5다. 왜 이렇게 독일에만 히든 챔피언이 많은 걸까?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한데 어우러져서 빚어낸 결과다. 그 요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역사적으로 독일은 프랑스, 영국, 일본 같은 선진국과 달리 매우 늦게 통일되었다. 비스마르크가 이끄는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한 것은 1871년 1월, 즉 19세기 말이다. 그때까지 독일은 수많은 작은 나라의 집합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하고자 한 기업은 빨리 국제화할 수밖에 없었다. 남부의 바이에른에 있는 회사가 북부의 베를린이나 함부르크에 있는 고객에게 자사 제품을 팔면 이 회사는 이미 국제 사업을 하는 셈이다. 덕분에 현재의 독일 영토 안에서는 일찍부터 국제화에 대한 열린 문화가 구축이 되었다. 둘째로, 독일의 여러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촉촉해 온 전통적인 영향이 있고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서부의 흥림지역 또 슈발츠에서는 몇백 년 전부터 시계 공업이 발달했는데 시계 제작에는 정밀기계 공학이 필요하다. 오늘날 이 지역에는 역시 정밀기계 공학을 필요로 하는 의료기술 전문회사가 400여 개나 몰려 있으며 이들 중에서 상당수가 히든 챔피언이다. 게팅겐 대학에 있는 북부의 게팅겐에는 수십 개의 계측기 회사가 있다. 이는 오랫동안의 수학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어온 게팅겐 대학 수학과에 힘입은 바가 크다. 셋째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마이클 포터 교수의 핵심 주장 중에서 하나는 국내 경쟁이 치열할수록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불꽃이나. 넷째로, 분권적인 구조라서 산업 및 시설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정치, 경제, 행정, 문화는 한 도시 혹은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이 거의 모든 분야의 중심지이며 일본은 도쿄, 영국은 런던, 프랑스는 파리에서 핵심 인물과 시설이 몰려있다.
반면에 독일은 분권적인 구조를 갖춘 매우 독특한 나라다. 나라의 주요의 논리가 기업, 문화, 시설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히든 챔피언도 독일 전역에 비교적 골고루 퍼져 있다. 덕분에 독일은 지방에서도 인재를 채용해서 오래 머물게 하기가 비교적 쉽고 구태의 큰 도시나 회사에 또 공장을 세울 필요도 없다. 지역적인 분산은 독일의 큰 강점이자 히든 챔피언이 독일에 특히 많은 또 중요한 어린이다. 다섯째로 제조업 기반이 아주 탄탄하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이 독일을 비판하거나 심지어 조롱했다. 독일이 지나치게 제조업에 집착하고 서둘러서 서비스 경제로 변신하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실제로 독일은 국내 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용이 25%에 육박한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의 약 2배로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오히려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제조업을 등한시하고 서비스업에 지나치게 기대한 것을 후회했다. 일본이 수출 대국의 지위를 잃은 것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제조업 비중과 무역 수지의 상관관계가 무려 0.79라는 연구 결과에서 알 수가 있듯이 튼튼한 제조업 기반은 수출 경쟁력의 중요한 원동력이다. 무엇보다도 제조업은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므로 서비스업보다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여섯째로 혁신 능력이 뛰어나다. 한 나라의 혁신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특허 출원 건수도 그 중에 하나다. 지난 10년 동안 독일에 등록한 13만 건의 특허 출원은 이 경우에 있는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많다. 독일이 이렇게 있군요. 4배나 되네. 또 일곱째 훌륭한 직업 분야 시스템이 있다. 또 2010년에 9월 OECD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직업훈련 시스템을 잘 갖춘 나라다. 직업훈련 8번째로 개당 노동원가의 경쟁력이 높다. 개당 노동원가는 생산성 변화와 임금 변화를 모두 감안한 수치다. 9번째 독일 국민의 정신적인 국제화가 있다. 독일은 56%가 영어를 고수하고 세계에서 해외여행을 가장 많이 한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이 많은 것처럼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물론 수많은 히든 챔피언을 배출해서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독일 모델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여전히 노동시장이 충분히 유연하지 않다. 대부분의 독일 근로자는 지나치게 보호받는 정규직이거나 거의 보호받지 못하는 임시직이다. 독일 군대의 전통에서 찾은 히든 챔피언의 비밀은 우리에게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명조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역사자 폴 케네디는 이렇게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연합군의 압도적인 인적 물적 자원 앞에서 독일군이 그토록 오랫동안 잘 싸운 것은 정말로 경이로운 일이다. 실제로 히틀러는 1941년 12월 11일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는데 그로부터 무려 3년 6개월이나 버틴 끝에 1945년 5월이야 독일은 항복이었다. 미국, 소련, 영국을 도축으로 한 연합군의 엄청난 인적 물적 우위에 맞선 독일군이 42개월이나 버틴 것이다. 독일군은 긴 전쟁 기간 내내 이길 때든 지들 때든 한결같이 최강의 전투력을 발휘했고 이는 독일과 싸운 모든 나라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것은 언론의 개혁 경영 혹은 조직 관리의 관점에서도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설 히브르 대학의 마틴 반 크렌 펠트는 전투력에서 이 문제를 깊이 다룬 바 있다. 특히 그는 방대한 재료와 정교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1939년부터 1945년 동안의 독일군과 미군의 전투력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의 전투 효율은 미군보다도 52%나 더 높았다고 결론 짓고 있다. 현대 경영의 관점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가 제시하는 독일의 막강한 전투력 비결이다. 그 중심에는 바로 임무 중심적인 지휘 시스템인 독일군 특유의 통솔 시스템이 있다. 이는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임무만 하더라고 그 수행을 위한 자세는 지시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미군의 지휘 시스템은 프로세스 중심적이다. 지휘관이 수행해야 할 임무뿐 아니라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행을 위한 상세한 지침까지 지시한다.
마치 맥도날드가 직원들의 손놀림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통제하듯이 미군 지휘관들은 부하들의 행동 방식을 꼼꼼히 교제한다는 얘기다. 나는 이것이 테일러식 과학적인 관리 기법이 미국에서 먼저 개발 및 보급된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적인 관리법. 몰트케와 칼로우제비처 같은 뒤에는 프로이센 전략가들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 군대의 지휘 스타일은 오늘날 독일이 자랑하는 1300개의 히든 챔피언에서 크게 빛을 발하고 있다. 해랑한 지만은 세계를 멸시키는 독일 히든 챔피언의 여러 성공 요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CEO의 리더십을 들였다고 했다. 이처럼 전쟁터나 경영 현장에서 대인의 설선수원 책임, 유연성 그리고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독일 특유의 리더십 스타일은 현대 경영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핵심을 통째로 사들이는 중국어. 자, 2012년 1월 3일 중국 후난성 장샤에 본사를 둔 콘크리트 펌프 제조회사 에서는 독일의 푸츠마이스터를 5억 유로야 6,800억에 인수한다고 발표해서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푸츠마이스터는 독일의 전형적인 히든 챔피언으로 금융위기를 맞아 2009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5,056% 가까이 떨어졌다. 같은 해 사내의 콘크리트 펌프 매출액은 54% 증가했고 그로부터 사내는 이 업계에서 세계 1위 회사가 되었다. 사실 이 극적인 사례의 발달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이 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푸츠마이스터와 업계 2위의 더블의 쇼빙은 중국 콘크리트 펌프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에 중국은 세계 최대의 콘크리트 시장이었다. 하지만 2003년에 두 동일 회사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5%로 떨어져 있었다. 중국이 세계 콘크리트 시장의 무려 60%를 소유하는 최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시장 지위가 급속히 약화되었던 것이다.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 밀리는 회사가 세계 시장을 계속 석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것은 매우 귀중한 교훈이다. 어느 회사든 세계에서 가장 비중이 큰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언젠가 세계 시장 선도 기회라는 지위를 잃고 만다. 사니어 푸츠마이스터 인수는 중국 레노버 사업을 인수한 것보다 훨씬 더 의미심장하고 상징적인 사건이다. PC 사업은 IBM에게 더 이상 핵심 사업이 아니었다. 반면에 푸츠마이스터는 콘크리트 펌프라는 한 제품에만 집중하는 전형적인 독일의 히든 챔피언으로 여전히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추고 있었다. 최근 들어 중국의 일부 산업재 회사는 그동안의 저품질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뛰어난 품질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회사로 거듭났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중국은 이제 유럽의 전류 회사, 그중에서도 독일의 회사들을 사들이고 있다. 이들이 노리는 목표는 기술 습득뿐만 아니라 잘 알려진 브랜드 획득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 중국 회사들의 인수합병 전략은 2000년대 초에 시작이 되었고 가령 2004년에는 기계산업 운영의 시스, 또 2000년에는 발드리 코브르크, 또 디르코프 아들러를 인수하고 또 2010년엔 중국의 진리가 스웨덴의 볼보 자동차를 인수한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2010년에 중국은 메디온, 또 가스팅서, 젤러, 그리고 자료구미 등 내놓으려는 독일의 회사들을 사들였다. 또한 사니 푸츠마이스터의 합병 소식 직후에 2012년 3월 중국의 링윈이 150년 역사의 세계 최대 자동차 도로 기업인 독일의 키케르트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콘크리트 펌프 시장 2위 회사인 슈빙마저 2012년 4월 중국 회사로 넘어갔다. 중국 정부도 중국 회사들의 이러한 인수합병 전략을 적극 돕고 있다. 2012년 4월 독일의 하노버 메세에 참석한 당시의 중국 총리 원자바오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는 우리의 기업들이 강한 브랜드와 유통망을 구축하려 하는 작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런 중국 기업 및 중국 정부의 행보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상징적인 변화도 일어났다. 중국 텔레커뮤니케이션 전기회사 화웨이가
2009년 이후에 독일의 지멘스를 제치고 세계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회사가 된 것이다. 또한 중국은 2012년 이후에 세계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나라다. 중국 회사들이 이렇게 선진국 특히 독일의 인류 회사를 인수하는 데 열심인 이유는 그들의 저임금 저가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파업이 늘어난 한편 임금이 급상승하고 있다. 반면에 아시아 및 다른 여러 지역에서는 중국인보다도 훨씬 더 싼 임금을 받고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수십억이나 있다. 중국과 비교했을 때 인도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분의 2 정도 낮으며 방글라데시의 평균 소득은 중국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다가 제품 원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고가 포지셔닝은 제품의 질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기술력과 상표 이미지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선진국의 인류 회사를 인수하려는 중국 회사들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 회사는 이미 엄청난 소비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에서의 시장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점차 높은 가격, 높은 품질 전략으로 다가오는 중국의 막강한 경쟁사들과 맞설 창의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